얼어붙은 제천 장터. 피어나는 김만큼이나 냉랭한 시선들이 헐레벌떡 국밥 냄새를 쫓는 한 사내와 그가 품에 안은 6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훑습니다. 추위에 파랗게 질린 아이의 얼굴엔 굴욕의 상처보다 뭔가 더 예리한 것이 서려 있었죠. 똥지게나 져야 할 머슴 춘삼과 그의 운명을 바꿀 복덩이의 첫 만남은 고작 따뜻한 국물 한 그릇에 대한 기대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거만한 김대감의 행차가 장터를 짓밟으며 모든 걸 뒤바꿔 놓습니다. 말발굽에 짓밟히고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몽둥이 맞을 위기에 처한 춘삼. 그 순간 품에서 나온 아이의 예리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말에서 내려오시오. 미간 명당에 검은 기운이 꼈고 이마 승강이 깨어져 있으니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질 상이요. 어린아이에 그것도 천민의 자식이 양반에게 내뱉은 충격적인 경고. 당연히 그건 죽을 죄로 여겨졌습니다. 조롱과 분노가 쏟아졌죠.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대감이 탄 말이 미끄러지고 정말로 그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합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그 아이를 바라봅니다. 이 6살배기 아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천재 관상가였던 거죠. 하지만 그 재능은 그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김대감은 엄청난 빚을 덮어 씌우며 복수에 나섭니다. 사흘 안에 온양을 가져오지 못하면 둘 다 멍석에 말아 저수지에 던져 버리겠다. 죽음의 사흘. 궁지에 몰린 똥지게 머슴과 버려진 천재의 아이. 남은 길이라곤 눈보라 속의 돌산에서 물 한 방울 나올지 알 수 없는 샘을 파는 것뿐입니다. 온 마을이 비웃고 돌까지 날아드는 절망 속에서 아이는 춘삼의 얼굴을 보며 기이한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입은 하마의 입입니다. 똥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삼켜야 비로소 배가 부른 상이에요. 제게 맑은 물이 나올 곳을 압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그의 피는 어디에서 왔고 그가 보는 관상의 힘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아무도 믿지 않는 선택으로 그들은 사흘 후의 죽음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되는 이야기는 천안동군과 버려진 천재 아이가 운명을 거스르고 조선의 물과 권력의 지도를 바꾸어 버린 한판 전설의 서막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미친놈이 똥지게나 질 것이지 어디서 피덩이를 주워왔느냐? 퍽 둔탁한 몽둥이 소리가 충청도 제천 김대감 마당을 울렸습니다. 나이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밥을 덜 먹겠습니다요. 동장군 춘삼이 피투성이가 된 등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빌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지요. 제 앞다림도 못하는 놈이 객기를 부리는구먼.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춘삼이가 거둔 아이가 사실은 천재 관상가란 줄은요.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차가운 듯한 삭풍이 제천 장터를 휩쓸고 지나가자 좌판 위 놓인 사래기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얼어붙었는데 춘삼은 낡은 무명저고리 하나로 6살배기 복덩이를 꽁꽁 싸매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엽전 새 돈을 만지작거리던 춘삼이 마른 침을 삼켰지요. 복덩아, 배 많이 고프지? 조금만 참아라. 이 아비가 뜨끈한 국물이라도 좀 얻어오마. 춘삼의 거친 손이 아이의 볼을 감쌌지만 복덩이는 국밥집이 아닌 장터 입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마치 예리한 칼날 같아 지나가던 노인이 훔쳐보고는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다닥,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얼어붙은 땅을 울리며 들려오더니 비단옷을 입은 사내들이 장터 사람들을 짐짝처럼 밀쳐내며 길을 쓸었습니다. 썩 물러거라. 김대감마님 행차시다. 아이고 나리.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미처 피하지 못한 춘삼은 아이를 안은 채 바닥에 나동그라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이 타고 온 말이 춘삼의 지게를 거치적이며 똥구덩이를 깨뜨리니 오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쩌랭, 역한 냄새가 진동하자 말 위에 앉아있던 김대감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똥 냄새가 나는 것이냐? 저 놈을 당장 치워라.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춘삼에게 달려들자 춘삼은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나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춘삼의 품에 안겨있던 복덩이가 고개를 들고 김대감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서 내려오시오. 어린아이의 당돌한 목소리에 몽둥이를 휘두르던 하인들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뭐라? 저 천한 피덩이가 지금 나에게 명령질을 하는 것이냐? 복덩이는 서슬퍼런 김대감의 기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덤덤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미간인 명당에 검은 기운이 꼈고 이마 승강이 깨어져 있으니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질 상이요. 당장 내려오지 않으면 땅을 기어다니게 될 것이요. 장터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밤이 천민이 그것도 6살배기 아이가 고을의 실세인 김대감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니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진 김대감이 채찍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발칙한 놈. 내 놈의 혀를 뽑아주마. 찰싹. 허공을 가르는 채찍 소리에 춘삼이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감싸 안았는데 복이 흉하게 발끈한 김대감이 말을 몰아 춘삼을 밟고 지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획. 김대감이 탄 백마가 바닥에 흐른 똥구덩이 오물을 밟고 미끄러지더니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앞다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놈의 말이 왜 이래? 의장. 중심을 잃은 김대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뜨다가 마치 짐짝처럼 얼어붙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우두둑 끔찍한 뼈 부러지는 소리가 장터 사람들의 귀가에 생생하게 박혔습니다. 그악! 내 다리. 내 다리. 고통의 절명이 제천 장터를 울렸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복덩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아이가 뱉은 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인들이 허둥지둥 김대감을 부축하려 했지만 김대감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들어 춘삼과 복덩이를 째려보았습니다. 저 요망한 놈들이 내 말에 일부러 오물을 뿌려 나를 해하려 했다. 여봐라. 당장 저놈들을 묶어라. 춘삼은 덜덜 떨며 복덩이를 꽉 끌어안았지만 다가오는 하인들의 그림자는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퍽, 살이 터지는 둔탁한 매질 소리가 김대감 사랑채 앞마당을 울렸는데 멍석에 말린 춘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거친 숨만 헐떡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6살 복덩이가 포승줄에 묶인 채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양반의 행차에 오물을 끼얹고 요사스러운 주둥이로 저주를 퍼부어 내 다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다리에 굵은 두목을 댄 김대감이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곰방대를 탕탕 두드리며 소리치자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춘삼은 터진 입술 사이로 피 섞인 침을 삼키며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지요. 나이 억울합니다요. 말이 갑자기 미쳐 날뛰는 바람에 닥쳐라. 내 다리가 부러졌는데 억울하다니 김대감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더니 옆에 있던 집사에게 턱짓을 했습니다. 저놈들을 당장 나무에 넘겨반 죽음을 만들어 놓고 싶으나 내 덕이 넓어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의원에게 줄 약값과 내 다리값의 보상값까지 합쳐 딱 온냥이다. 자흐라, 온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춘삼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똥지게를 져서 받는 품삯이 고작 석푼인데 밥을 굶고 모아도 10년은 좋게 걸릴 큰 돈이었으니 이는 곧 죽으라는 소리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나이 온냥이라니요. 제 집 재산을 다 팔아도 그 돈이 안 됩니다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춘삼이 멍석 위로 기어나와 마루 끝을 붙잡고 애원했지만
김대감은 싸늘하게 비웃으며 곰방대 끝으로 춘삼의 이마를 콕 찔렀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자, 을뒤 해가 질 때까지 온양을 가져오지 못하면 내 놈과 저 꼬마 녀석을 멍석에 말아 마을 어귀저수지에 던져버릴 테니 그리 알아라. 당장 내쫓아. 쫓겨난 두 사람은 찢어진 옷까지 사이로 파고드는 칼바람을 맞으며 터덜터덜 억새풀이 우거진 움막으로 돌아왔는데 춘삼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온양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이제 우린 죽은 목숨이다. 죽은 목숨이야. 어둠컴컴한 움막 구멍 뚫린 문풍지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와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춘삼은 부어오른 눈으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복덩이를 원망스레 쳐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그 쓸데없는 소리만 안 했어도 아니지, 내 탓이다. 똥군 주제에 누굴 거둔다고? 춘삼이 제 가슴을 치며 한탄하고 있을 때 복덩이가 조용히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춘삼의 퉁퉁 부은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시오. 울지 말라니. 사흘 뒤면 우린 물신이 될 판인데 춘삼이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복덩이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춘삼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대뜸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은 참으로 큽니다. 뭐? 이 와중에 내 입 타령이냐? 관상서에 이르길 입이 크고 입술이 두툼하며 입꼬리가 처지 않은 것을 함구, 즉 하마의 임이라 했습니다. 이는 먹성이 좋아 무엇이든 삼키는 상이지요. 춘삼은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가 밥은 많이 먹는다. 그래서 평생 가난한 것이고. 아닙니다. 하마는 물에 사는 짐승이니 물을 삼키면 재물이 됩니다. 아버지의 그 큰 입은 똥물이 아니라 맑은 물을 삼켜야 비로소 배가 부른 상입니다. 복덩이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도 횃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움막 구석에 처박혀 있던 아까 장터에서 깨져버린 옹기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사흘 안에 온양을 만듭니다. 그게 정말이냐? 도둑질이라도 하자는 게냐? 춘삼이 침을 꿀꺽 삼키며 묻자 복덩이는 고개를 저으며 깨진 옹기조각을 춘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아니라 땅이 숨겨둔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빗산으로 가시지요. 이 밤중의 뒷산은 왜? 아버지의 그 하마 입으로 말라비틀어진 땅 속에 숨어있는 용의 핏줄을 빨아마셔야 합니다. 춘삼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홀린 듯 다 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눈발이 거세지고 있었지만 춘삼의 손에 들린 날카로운 옹기조각만이 유일한 살길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복덩이가 가리킨 곳은 바위들이 듬성듬성 박혀 있어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었지요. 보십시오. 저 바위들의 형상이 마치 뱀이 머리를 땅에 쳐박고 죽은 듯 하지 않습니까? 이를 역학에서는 사사도라 하여 흉지로 보지만 실은 뱀이 땅속에 물을 마시기 위해 머리를 박고 있는 형국입니다. 춘삼은 아이의 말이 당 믿기지 않아 마른 침을 삼켰으나 당장 사흘이 되면 멍석에 말려 저수지에 던져질 판이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기에 품에서 깨진 옹기조각을 꺼내 얼어붙은 땅을 내리찍기 시작했습니다. 깡. 그러나 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땅은 마치 무쇠처럼 단단하여 옹기 조각이 닿을 때마다 손목에 찌릿하게 울리고 불꽃이 튀었을 뿐 흙먼지조차 제대로 날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젠장할. 땅이 아니라 돌덩어리요. 돌덩어리. 춘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욕지거리를 내뱉었지만 복덩이는 춘삼의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작은 돌멩이들을 치우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하마가 입을 벌리려면 턱이 빠질 고통은 감수해야 하는 법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저 튀어나온 바위 밑을 파야 합니다. 그렇게 뜻밖의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이 트기 시작하자 똥군 춘삼이 빗산에서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마을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이, 춘삼이 자네 기어이 실성했는가? 김대감 덕의 빚 갚을 걱정에 머리가 돌았나 보구먼. 아니,
비가 오지 않아 우물도 말라가는 판에 저런 돌산에서 물을 찾는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구먼. 지게를 지고 나무를 하러 가던 마을 장정들이 춘삼을 둘러싸고 낄낄거렸고 개구쟁이 아이들은 미친 똥군이다라며 놀려대며 춘삼을 향해 돌멩이를 던져대기 시작했습니다. 탁, 퍼,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춘삼의 어깨를 강타했고 또 하나는 겨우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붉은 상처를 내고 말았는데 춘삼은 호미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이놈들. 내가 미치고 싶어서 미친 줄 아느냐? 나도 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춘삼의 눈에서 핏발선 눈빛이 뿜어져 나오자 낄낄대던 사람들도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즉, 성질이라고는? 그래. 어디 한번 동물이라도 나올지 봐봐라. 마른 땅에 침을 뱉어서 우물을 만드는 게 더 빠를걸. 이 마을 사람들이 침을 탁 뱉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산을 내려가자 춘삼은 억울함과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와 호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 사람들이 던진 돌을 보십시오. 묵묵히 땅만 보고 있던 복덩이가 손가락으로 방금 아이들이 던지고 간 돌멩이들을 가리쳤는데 춘삼이 눈물을 훔치고 자세히 보니 그 돌멩이들이 묘하게도 춘삼이 파놓은 구덩이 주변으로 둥글게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도운 것입니다. 돌을 쌓아 주울 만들라는 하늘의 뜻이지요. 저들의 비웃음은 곧 감탄으로 바뀔 것입니다. 6살 아이의 눈빛이 어찌나 깊고 고요한지 춘삼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비웃는 세상을 향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되어 타올랐고 춘삼은 깨진 옹기 대신 집에서 가져온 낡아빠진 호미를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어디 두고 보자. 내 이놈의 땅속에서 물이 안 나오면 내 손모가지를 자르고 물이 나오면 내 놈들 콧구멍에 똥물을 부어줄 테다. 춘삼은 입술을 깨물어 피를 내며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언 땅에 부딪혀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바닥 가죽이 벗겨져 피가 흘러 호미 자루를 적셔도 그는 마치 귀신 들린 사람처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중천에 떠올라 춘삼의 땀방울이 얼어붙은 땅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야속한 흙구덩이 속에서는 물기는커녕 바싹 마른 먼지만이 풀풀 날리고 있었지요. 그렇게 사흘 밤낮을 꼬박 지났습니다. 발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금은밤. 비싼 꼴의 칼바람은 살점을 도려낼 듯 메웠는데 구덩이 속에 처박힌 춘삼의 꼴은 이미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의 물집은 터지고 굽기를 반복하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집시는 다 해져 발가락이 삐져나와 동상으로 시퍼렇게 멍이 들었으며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허연 각질이 일어나 있었지요. 허. 복덩아, 이제 그만하자. 춘삼이 쉰소리를 내며 호미를 든 손을 떨었는데 그의 눈에는 헛것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파내고 또 파내도 나오는 것은 억세고 차가운 돌덩이뿐 습기조차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흙먼지만이 춘삼의 콧구멍을 꽉 막아 숨쉬기조차 버거웠으니까요. 내일 날이 밝으면 약속한 사흘이 지나 김대감의 머슴들이 들이닥칠 것이고 온양 빚을 갚지 못한 대가로 멍석말이 당해 저수지에 던져질 생각을 하니 공포가 엄습했지만 몸은 더 이상 춘삼의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털썩 결국 춘삼은 힘이 풀려 파헤쳐진 흙더미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땅의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며 정신이 아득해지던 그때 구덩이 위에서 복덩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십시오. 용이 눈을 뜨기 직전입니다. 춘삼이 몽롱한 눈을 들어보니 아이는 횃불을 들고 구덩이 바닥 한가운데 툭 튀어나온 검은 바위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짐승의 눈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것입니다. 저 검은 바위가 바로 땅의 기운을 맡고 있는 용의 인목입니다. 저것만 뚫으면 지맥이 열립니다. 이놈아, 저건 그냥 돌덩이야. 저걸 깨려다간 내 팔 모가지가 먼저 부러질 게다. 춘삼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지만 복덩이는 횃불을 바위 가까이 대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상을 볼 때 사람의 인중이 막히면 숨이 끊어지듯 땅도 숨구멍이 막히면 죽은 땅이 됩니다. 지금 저 바위 밑에서 엄청난 기운이 밖으로 나오지 못해 요동치고 있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딱 한 번만 더 내리찍으십시오. 6살 아이의 말이라기엔 너무나도 기이하고 위험이 서려 있어 춘삼은 마치 홀린 듯이 다시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해봤다는 핑계라도 되고 싶었던 춘삼은 입안에 살을 씹어 정신을 차리고는 너덜너덜해진 양손으로 호미자루를 고쳐 잡았습니다. 그래, 내 놈 말대로. 내 팔이 부러지나 저 돌놈이 깨지나 한번 해보자. 에라이, 빌어먹을 세상아. 춘삼은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단말마와 같은 기운을 내지르며 온몸에 체중을 실어 호미를 허공 높이 쳐들었다가 검은 바위의 정수리를 향해 사정없이 내리찍었습니다. 쾅! 둔탁한 타격음이 아니라 마치 쇠와 쇠가 부딪히는 듯한 괴음이 골짜기를 울렸고 춘삼의 손목을 타고 전해진 엄청난 충격에 호미 자루가 반으로 뚝 부러져 나갔습니다. 아, 내 손! 춘삼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지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지직, 저적, 단단했던 검은 바위의 한가운데가 거미줄처럼 갈라지더니 그 틈새에서 쉬익 하는 기괴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토해내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춘삼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화갈라진 바위 틈에서 하얀 물기둥이 폭발하듯 쏟아져 올랐습니다. 그것은 졸졸 흐르는 시냇물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땅속 깊은 곳에 갇혀 있던 수맥, 복덩이가 말한 용의 혈이 터지며 엄청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는 대자연의 분노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으악! 물이다. 물이야. 저 굵은 물줄기는 순식간에 춘삼의 머리 위를 넘어 구덩이를 채우기 시작했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지하수가 춘삼의 얼굴을 강타하자 그제야 그는 이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춘삼은 허겁지겁 흙탕물이 된 물을 두 손으로 받아 벌컥벌컥 들이켰는데 흙맛과 비릿한 수은 맛이 섞여 있었지만 평생 마셔본 그 어떤 감주보다도 달고 시원하여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복덩아. 물이다. 진짜 물이 나왔어. 우리가 살았다. 으하하하. 춘삼은 물벼락을 맞으며 미친 사람처럼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복덩이는 구덩이 밖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안도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김대감댁을 비롯한 온 마을의 우물은 바닥을 드러내 적적 갈라지고 있었으나 아무도 찾지 않던 버려진 땅 빗산골에서만큼은 용이 승천하듯 물줄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으니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잠든 마을 사람들의 귀가에까지 웅장한 천둥소리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춘삼에게는 생명수가 될 것이나 누군가에게는 배 아픈 재앙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었지요. 밤새 빗산골을 뒤흔든 물벼락 소리는 날이 밝자마자 온 마을 사람들을 산기스르로 불러들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춘삼에게 돌을 던지며 미친놈 취급을 하던 작자들이 이제는 깨진 바가지며 찌그러진 양동이를 들고 서로 먼저 물을 받겠다며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춘삼이 자네. 내 진작 알아봤다니까? 우리 사이에 물 한 바가지가 대수인가? 이봐, 내가 자네 똥지게 질 때 밥풀덩이 준 거 있지 않았지? 사람들의 뻔뻔한 낯짝이 아침 햇살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나 춘삼은 그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샘터 옆에 버티고 서서 묵묵히 솟구이는 물줄기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비켜라, 이 천한 것들아. 김대감마님 행차시다.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하인들이 몽둥이로 길을 트자 웅성거리던 인파가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지며 뒷짐을 진 김대감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의 눈은 춘삼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콸콸 쏟아지는 샘물에만 꽂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더니 하인이 가져다준 비단 방석 위에 거만하게 앉아 춘삼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춘삼아, 내 놈이 기어이 사고를 쳤구나. 내 땅에 지맥을 건드려 물기를 훔쳐놓았으니 이건 명백한 도둑질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춘삼이 억울함에 입을 때려 했으나 김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하더니 품 안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 춘삼의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철컥 흙바닥에 떨어진 전대 주둥이가 풀리며 은빛 찬란한 엽전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청아하고 묵직한지 침을 삼키던 구경꾼들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백냥이다.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지요. 내 평생 똥지게를 져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다. 그 돈이면 빚 5냥을 갚고도 남으니 읍내에 나가 기와집 한 채 사고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게다. 그러니 당장 이 샘터를 내게 넘기고 떠나거라. 춘삼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백냥, 그것은 춘삼에게 있어 숫자가 아니라 꿈 그 자체였으며 지긋지긋한 똥 냄새와 가난을 단번에 씻어낼 수 있는 구원과도 같았기에 춘삼의 거친 손이 저도 모르게 전대 쪽으로 움찔거리며 다가갔습니다. 저 돈만 있으면 복덩이를 잘 먹이고 서당에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던 찰나 춘삼의 옷자락을 잡아 끄는 작은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복덩이였습니다. 아이는 김대감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빛이 6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선연하고 깊어 춘삼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버지, 받지 마십시오. 복덩이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또렷했습니다. 저분의 입술을 보십시오. 윗입술이 얇고 아래 입술이 두툼하여 밖으로 뒤집어졌으니 이는 들어온 재물은 삼키되 베풀지는 않는 아귀의 입입니다. 지금 저 돈을 받으면 아버지는 평생 저분의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이 물은 마을 사람들의 고혈을 짜는 독이 될 것입니다. 김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놈이 어디서 감히 양반의 관상을 논해. 하지만 춘삼은 복덩이의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 겪었던 수모와 멸시 그리고 자신이 밤새 피땀 흘려 파낸 이 샘물의 의미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춘삼은 떨리던 손을 거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허리를 펴고 일어섰습니다. 평생 굽신거리며 살아온 똥군의 등이라곤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였지요. 춘삼은 발치에 노란 전대를 집신 끝으로 툭 차서 김대감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가져가십시오. 대감만 이미 뭐라. 내 놈이 지금 제정신이냐? 백냥이다. 백냥. 내 비록 똥지게를 치던 놈이나 똥과 된장은 구분할 줄 압니다. 이 물은 하늘이 내린 것이지 대감마님 땅에서 훔친 것이 아니오. 그리고 춘삼은 흘러넘치는 샘물을 한 바가지 퍼서 꿀꺽꿀꺽 마시고는 입가에 흐르는 물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똥군이 아니라 물장수입니다. 물은 팔아도 물이 나오는 구멍은 안 팝니다. 주변에서 헉하는 소리와 함께 정적이 흘렀고 김대감의 눈은 독사처럼 가늘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돈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김대감은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다. 아주 좋아. 내 놈이 주는 술을 마다했으니 이제 독주를 받을 차례다. 내 한양에서 용하다는 사주쟁이를 불러와 내 놈과 저 건방진 꼬맹이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김대감이 획 돌아서서 가마에 오르자 하인들이 허둥지둥 그 뒤를 따랐고 멀어지는 김대감의 등 뒤로 춘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복덩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복덩이가 춘삼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마의 서름의 검은 기운이 사라지고 이제야 비로소 황금빛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의 입구에는 김대감이 예고한 한양 사주쟁이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으니 이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운명을 건 전쟁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춘삼이 김대감의 백냥을 거절하고 스스로 물장수라 선언한 지 닷새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양주 백석골에는 을신년스러운 바람만이 불어닥쳤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대감이 한양에서 귀신같이 용하다는 사주쟁이를 모셔왔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헛것이 아님을 증명이라도 하듯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여전히 흐린 날
춘삼의 샘터 앞으로 화려한 가마 행차와 수십 명의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쿵! 가마가 거칠게 땅에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자 춘삼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기도 모르게 복덩이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김대감이 먼저 내리더니 굽신거리며 가마 안에 누군가를 향해 손짓을 했는데 그 안에서 걸어나온 인물은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노인이었습니다. 검은 비단 옷에 옥으로 만든 갓을 쓴 노인은 마치 죽은 사람의 눈처럼 희번덕거리는 눈동자로 주위를 휙 둘러보더니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허공을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탁하구나, 탁해. 노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워 듣는 이의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김대감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춘삼을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양 운종가에서 사주 하나로 정승판서들의 운명을 쥐락펴락하신다는 마 선생이시다. 내 놈들이 감히 청기를 누설하고 지맥을 어지럽혔으니 이제 그 죄를 낱낱이 까발려 주실 게다. 선생이라 불린 노인은 춘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품에서 낡은 서책과 나침반을 꺼내 들더니 샘터 주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혀를 차기도 하고 고개를 젓기도 하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다가 이내 춘삼이 파놓은 샘물 앞에 멈춰서 지팡이로 땅을 탁하고 내리쳤습니다. 이 물은 산 사람의 물이 아니요 마 선생의 단호한 일갈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춘삼을 향해 쏘아붙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내 놈의 사주를 보니 토기의 기운이 많아 꽉 막힌 형국이로다. 흐르는 물을 가두니 흐르지 못하고 썩게 만드는 팔자인데 감히 땅을 파서 수맥을 건드렸구나. 이 물은 용의 피가 아니라 땅속에 갇혀있던 음습한 귀신의 눈물이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뱃속이 차가워져 급사를 맞을 것이요. 마을에는 역병이 돌 것이야. 그럴싸한 전문 용어와 저주에 가까운 풀이에 물을 얻으러 왔던 마을 사람들은 기겁하며 물동이를 내려놓고 빗걸음질 쳤습니다. 춘삼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었습니다. 자신이 땀 흘려 판 생명수가 귀신의 눈물이라니? 배우지 못한 춘삼으로서는 그 현란한 논리를 반박할 길이 없어 억울함에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김대감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마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 간단하오. 흑주인인 대감께서 이 샘을 거두어 양기가 강한 바위로 입구를 막고 제사를 지내야 하오. 그리고 저 천한 것들은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화를 면할 것이요. 완벽한 모함이었습니다. 김대감은 사주와 풍수라는 권위를 빌려 춘삼을 쫓아내고 샘을 독차지할 명분을 만든 것이었지요.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춘삼에게 다가오려던 찰나 춘삼의 다리 뒤에 숨어있던 복덩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6살 아이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고요한 눈동자가 마 선생의 피번덕거리는 눈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거짓말쟁이시네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찬물을 끼얹은 듯 장터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마 선생의 눈썹이 꿈틀거리며 기분 나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뭐라? 이제 내 나이 어린 것이 감히 누구 앞에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복덩이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마 선생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밑을 보니 검은 기운이 턱까지 내려왔어요. 이는 도적의 누선이라 하여 남의 재물을 탐하다가 밤잠을 설치는 상입니다. 그리고 코끝이 붉고 콧구멍이 들린 것을 보니 재물은 들어오나 모이지 않고 술과 계집으로 탕진하는 상이네요. 한양의 용한 선생님이 아니라 빚쟁이에게 쫓겨 도망친 가짜가 아닙니까? 마 선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복덩이의 말은 정확히 마 선생의 치부를 찌르고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그는 한양에서 사기를 치다 쫓겨나 지방을 떠돌던 중 김대감의 돈에 혹해 연극을 하러 온 것이었지요. 당황한 마 선생이 헛기침을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헛소리를. 내 사주를 보아하니 부모를 잡아먹고 객사할 팔자건을. 제 사주는 볼 필요 없습니다. 그보다 김대감마님의 사주나 다시 보시지요. 복덩이는 시선을 돌려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감은 코웃음을 쳤으나
복덩이의 다음 말에 표정이 굳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병오년 5월 5일 오시에 태어나셨지요. 그걸 내 놈이 어찌 아느냐?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감마님의 사주에는 불이 너무 많습니다. 태어난 해, 달, 날, 시가 모두 불기운이니 마치 활활 타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복덩이는 손가락으로 샘물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샘물은 차가운 기운이 아니라 대감마님의 그 뜨거운 불기운을 식혀줄 유일한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억지로 막거나 흙으로 덮으려 한다면 대감마님의 불기운이 갈 곳을 잃고 폭발하여 집안을 혼란스럽게 태워 먹을 것입니다. 뭐라? 내 집이 불탄다고? 이 재수 없는 놈이 김대감이 길길이 날뛰었으나 복덩이는 슬픈 눈으로 김대감의 집 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덧붙였습니다. 불이 물을 만나면 꺼지는 것이 이치이나 불이 너무 강한데 물이 없으면 그 불은 스스로를 태우고 맙니다. 대감마님의 얼굴을 보니 인당에 붉은 핏발이 섰습니다. 이는 화가 이미 문지방을 넘었다는 징조입니다. 지금이라도 욕심을 버리고 물기를 터주지 않으시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라 관상과 사주의 이치를 꿰뚫은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김대감에게 그 말이 들릴 리 없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혼이 꿰뚫고 있는 꼬맹이에 대한 공포심을 분노로 덮으려는 듯 김대감은 춘삼과 복덩이를 향해 지시를 해댔습니다. 저놈의 주둥이를 찢어라. 당장 인부들을 불러와라. 내 오늘 저 샘구멍을 바위로 틀어막고 저놈들의 움막을 헐어버릴 것이다. 마선생, 어서 길이를 잡으시오. 당장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마선생은 잠시 주춤하며 김대감의 눈치를 살피더니 돈 욕심에 눈이 멀어 복덩이의 경고를 무시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이 조시 좋소. 당장 흙을 붓고 바위를 굴려오시오.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춘삼을 밀치고 샘터 주변의 말뚝을 박기 시작했습니다. 춘삼이 울부짖으며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중과부적이었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춘삼을 복덩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놔두세요. 하지만 복덩아, 저게 어떤 물인데 막을 수 없습니다. 이미 불이 붙었습니다. 복덩이의 말은 알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마른 하늘에서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건조한 겨울 하늘에서 들려온 기이한 천둥 소리였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김대감의 기와집이 있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거세게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맵쾌한 냄새가 섞여 있었으나 샘을 메우느라 정신이 팔린 김대감과 하인들은 아무도 그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덩이만이 슬픈 눈으로 김대감의 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기가 강한 자가 물을 범하면 제 몸이 되어 사라지는 법입니다. 복덩이의 중얼거림과 함께 멀리서 불이 져 나오는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다. 대감마님 댁 사랑채에 불이 났다. 아급한 비명소리가 겨울바람을 타고 고막을 찌르듯 울려 퍼졌으나 정작 김대감은 그 소리를 춘삼이네가 꾸민 수작이라 여겨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머뭇거리는 인부들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채찍을 세워 소리쳤습니다. 속지 마라. 저놈들이 샘을 지키려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게라. 저 구멍을 막지 않고 뭐들 하는 게냐? 김대감의 호통에 인부들이 억지로 바위를 굴려 샘 구멍을 덮으려던 찰나였는데 북쪽 하늘에서 건붉은 연기가 용이 승천하듯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맵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하인 마당쇠가 허둥지둥 뛰어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소리쳤습니다. 나이 큰일 났습니다요. 사랑채 아궁이에서 불이 일어나 기둥에 옮겨 붙었는데 바람이 거세어 걷잡을 수 없습니다요. 김대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기와집 위로 시뻘건 불길이 춤을 추듯 넘실거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라 마치 군침 흘리는 짐승이 먹이를 집어삼키는 듯한 흉포한 기세였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라 자랑하던 소슬대문이 우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화염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변고란 말이냐? 내 집이. 내 문서가. 김대감이 비명을 지르며 집 쪽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복덩이가 불타는 집을 바라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감마님 사주의 불기운이 너무 강하여 물길을 막으면 그 화가 집으로 튀는 법입니다. 마치 꽉 막힌 가마솥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복덩이의 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는데 그 순간에도 바람은 야속하게 김대감의 집 쪽으로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가짜 사주쟁이 마 선생은 이미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보따리를 챙겨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지요. 이놈. 마 선생. 내 놈이 오늘이 길일이라 하지 않았느냐. 김대감이 핏발선 눈으로 마 선생을 노려보았으나 마 선생은 쥐새끼처럼 재빠르게 인파 속으로 숨어버리며 외쳤습니다. 아이고, 내 탓이 아니여. 저 꼬마 여성 말대로 대감의 팔자가 드센 탓이지.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구경을 할 뿐 아무도 나서서 불을 끄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김대감이 소장료를 올리고 횡포를 부린 탓에 인심을 잃은 지 오래였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몇몇은 천벌을 받았다며 고소하다는 듯 수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불은 물로 끌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복덩이가 춘삼의 옷자락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원한과 하늘의 이치가 만나 일어난 불이니 다 태우고 나서야 꺼질 것입니다. 춘삼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상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김대감의 욕심이 샘을 막으려던 그 바위 하나가 도화선이 되어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점점 거세져 사랑채를 넘어 안채로 번지고 있었고 기와장이 터지는 방성소리가 마치 전쟁터의 포성처럼 백석고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불타는 사랑채 지붕 위로 불똥이 튀어오르며 김대감이 평생을 모아 숨겨두었던 비밀 금고가 있는 다락방 쪽으로 불길이 맹렬히 쇄도했습니다. 안 돼. 저기에는 내 전 재산과 문서들이 있단 말이다. 김대감이 미친 사람처럼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자 하인들이 기겁하며 그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눈에는 목숨보다 중한 땅 문서와 노비 문서들이 재가 될 위기에 처한 것만 보였지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복덩이는 김대감의 일그러진 얼굴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춘삼에게만 들릴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잘 보십시오. 대감마님의 관상 중 제배궁에 검은 그늘이 앉았습니다. 재물은 사라지나 그 대신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날 상입니다. 복덩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타는 다락방이 무너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비단과 엽전 꾸러미들 사이로 불에 그을렸으나 아직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낡은 괴짝 하나가 쿵하고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춘삼은 알 수 없는 기운에 이끌려 불길을 피해 굴러나온 종이 뭉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춘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리고 이 마을의 역사를 다시 쓸 충격적인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화마의 아가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형국이었는데 기하게도 바람은 마치 샘터 쪽에서 시작된 원한이 집을 향해 돌진이라도 하듯 북서풍에서 남동풍으로 급격히 방향을 틀어 불어닥쳤습니다. 물을 더 가져오라. 이 군뱅이 같은 놈들아, 김대감이 가시 벗겨져 상투가 풀어져 내린 줄도 모르고 미친 사람처럼 고함을 질러댔으나 하인들이 우물에서 퍼나른 물은 거세진 불길 앞에서 그저 한 줌의 이슬처럼 치익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뿐이었지요. 사랑채 기둥이 우지직하고 내려앉으며 불티가 눈보라처럼 마당을 뒤덮었는데 그 열기가 어찌나 뜨거운지 구경하던 사람들조차 뒷걸음질 칠 정도였고 매쾌한 연기는 백석골의 하늘을 검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뭐 하고 있는가? 내 쌀을 주겠네? 곡간을 열 테니 어서 불을 꺼주게. 다급해진 김대감이 구경 나온 소장농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가 한겨울 얼음장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물 한 모금도 아까워하던 양반이 이제 와서 쌀 타령인가? 내버려 두게. 저건 하늘이 내린 벌이야? 용의 핏줄을 막으려다 화를 자초한 게지.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타오르는 불길을 구경거리 보듯 바라보았고 개 중에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다는 듯 꼴 좋다며 침을 뱉는 이도 있었으니 불에 타는 것은 집뿐만이 아니라 김대감이 평생 쌓아온 위세와 인심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춘삼은 넋을 잃고 서 있었는데 복덩이가 춘삼의 소매를 잡아 끌며 불타는 지붕 위를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바람이 불을 돋고 있습니다. 이는 역풍이라 하여 순리를 거스른 자에게 되돌아오는 기운입니다. 불이 물을 이기려 들면 결국 제 몸을 태워 제만 남기는 법이지요. 복덩이의 말대로 바람은 야속하게도 김대감이 보물처럼 아끼던 안채의 석가래를 타고 넘어가고 있었고 맹렬한 불기운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집안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 돼. 내 문서. 내 족보. 다락방에서 떨어진 괴짝이 깨지며 쏟아져 나온 종이 뭉치들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는데 김대감이 불길을 뚫고 그것들을 주우려 달려들었으나 격렬한 열풍이 그의 얼굴을 강타하여 뒤로 낮아빠지고 말았습니다. 바람은 마치 누군가의 의지라도 담긴 듯 불에 그을린 종이 한 장을 춘삼의 발치로 굴려보냈습니다. 검게 그을려 가장자리가 타 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글자는 선명하게 춘삼의 눈에 들어왔는데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춘삼이 평생을 머슴으로 살아야 했던 이유가 적힌 저주스러운 족쇄이자 동시에 그 족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이것은 춘삼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자 곁에 있던 복덩이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주인을 찾아왔군요. 감춰졌던 진실이 불을 타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대감의 집이 뼈대만 남기고 무너져 내리는 괴음 속에서 춘삼은 자신의 손에 들린 문서를 꽉 움켜쥐었는데 그의 심장은 불길보다 더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춘삼의 떨리는 손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부서질듯 위태로운 그 종이 한 장은 맹렬히 타오르는 김대감의 집보다 더 뜨겁게 춘삼의 심장을 지지고 있었는데 검게 그을린 가장자리 안쪽으로 드러난 필체는 20년 전 돌아가신 선친의 꼿꼿한 기계를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내 아비 김조순에게 이 아이와 전답 500마지를 맡기니 글자를 읽어내려가는 춘삼의 눈동자가 경련처럼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비 문서가 아니라 과거 춘삼의 부친이 역병으로 급사하기 직전 가장 믿었던 친구인 김대감에게 어린 아들과 전 재산을 의탁하며 남긴 수기였던 것입니다. 어찌 사람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춘삼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탄식이 터져나왔는데 김대감은 친구의 아들을 거두기는커녕 그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멀쩡한 양반 자제였던 춘삼을 머슴으로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 빚을 씌워 평생을 착취해왔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놈. 그것 내 것이다. 이리 내놓지 못할까? 불길에 휩싸인 마당 건너편에서 김대감이 귀신 같은 모습으로 달려들려 했으나 무너져 내린 석가래가 그의 앞길을 과광하고 가로막았고 그는 열기에 그슬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발만 동동 구를 뿐 불의 장벽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그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평소 춘삼을 똥군이라 비웃던 이들의 눈에도 김대감의 악행이 혼이 보이는지라 누구 하나 김대감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춘삼을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덩이가 춘삼의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지만 서리빛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 화기가 거짓된 껍데기를 태우고 나니 비로소 참된 알맹이가 남았습니다. 김대감의 사주는 재물을 탐하고 위를 빼는 형국이라. 결국 그 칼날이 자신을 겨누게 된 것입니다. 복덩이의 말에 춘삼은 고개를 들어 불타는 기와집을 노려보았는데
수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상전이라는 거대한 산이 사실은 탐욕으로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했다는 깨달음이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내 인생을 돌려다오. 내 20년을 물어내란 말이다. 춘삼이 문서를 움켜쥔 주먹을 허공에 휘두르며 절규하자. 그 소리에 화답하듯 김대감 집의 대들보가 우지직 괴음을 내며 완전히 주저앉았고 초구름의 불티가 밤하늘의 별처럼 흩날리며 백석골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김대감은 주저앉은 집 앞에서 망연자실하여 무릎을 꿇고 말았는데 그가 잃은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평생을 숨겨온 추악한 비밀과 양반으로서의 마지막 체면이었으며 반대로 춘삼의 손에 들린 그 얇은 종이 한 장은 천양빛보다 무거운 진실의 무게로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나 춘삼의 가슴속에서는 억울함이라는 땔감이 다 타오르며 이제껏 가져보지 못한 새로운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그것은 더 이상 머슴이 아닌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한산의 매서운 눈빛으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저 미친 종놈을 당장 멍석말이하라. 김대감이 수척해진 얼굴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불길이 집안의 가세를 집어삼킨 뒤라 그 영악함이 서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어귀에서 두드러지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치자 그의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형방이 말씀해서 내려왔다. 불타는 집과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둘러보는 형방에게 김대감은 제발비는 도둑처럼 허둥지둥 달려들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형방나리, 저놈입니다. 저 천한 놈이 내 재산을 탐내 불을 지르고 문서를 훔쳤습니다요. 김대감의 손가락이 춘삼을 가리쳤지만 춘삼은 도망치기는커녕 불길 앞에서 꼿꼿이 선 채 그 을린 손에 들린 문서를 형방의 눈앞에 내밀었으니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서슬퍼런 포졸들조차 함부로 다가서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이자가 20년 전 제 선친의 유언을 어기고 양반인 저를 노비로 부리며 전답을 착복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형방이 춘삼에게서 문서를 건네받아 횃불 아래 읽어내려가자 그의 미간이 좁혀지며 김대감을 향해 매서운 눈길을 보냈는데 조선 바닥에서 친구의 고명한 아들을 노비로 삼고 재산을 가로챈 것은 강상죄에 해당하는 중죄였기 때문입니다. 이거 모함입니다. 그건 가짜요. 김대감이 버럭하며 문서를 빼앗으려 들었으나 형방의 눈짓 한 번에 포졸들이 철컥 소리를 내며 오라줄로 김대감의 양팔을 뒤로 꺾어 결박해버렸고 비단 옷을 입고 호령하던 대감마님은 순식간에 죄인의 꼴이 되어 바닥에 무릎을 꿇려졌습니다. 이보시오, 김대감. 자네 집에서 나온 문서에 자네의 서명이 찍혀 있는데 발뺌할 셈인가? 대다가 멀쩡한 셈을 막아 하늘에 노여움을 사불까지 냈으니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나? 형방의 호통에 김대감은 억울하다며 땅을 치고 통곡했으나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찰 뿐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춘삼의 주위로 하나둘 모여들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덩이가 포승줄에 묶인 김대감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턱이 좁고 뾰족하여 말려 눈이 좋지 않다 하였는데 기와집이 무너지듯 대감의 학관 운세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물창고인 코에 검은 재가 묻었으니 이제 다시는 이곳에 재물이 쌓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덩이의 말은 저주가 아니라 냉정하기 짝이 없는 관상의 풀이었는데 김대감은 그 어린아이의 말에 기가 질린 듯 입을 벌벌 떨다가 결국 거품을 물고 혼절하고 말았으며 포졸들은 짐짝처럼 늘어진 그를 말 뒤에 매달아 관아로 끌고 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어 불길이 잦아들고 관아의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자 폐허가 된 집터 앞에는 춘삼과 복덩이 그리고 마을 사람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복씨 평소 춘삼에게 돌을 던지던 칠성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와 빈 바가지를 내밀었는데 마을 우물이 다 말라버린 지금 유일하게 물이 솟는 곳은 춘삼이 파놓은 그 샘물뿐이었기에 사람들의 눈빛에는 이제 경멸이 아닌 간절함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춘삼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똥지게를 지며 굳은 살이 박이고 터진 손이었지만 이제 그 손은 남의 밑을 닦는 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물을 쥐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물은 주인이 없는 법입니다. 춘삼이 덤덤하게 샘물을 떠서 칠성이에 바가지에 채워주자 쪼르르 하는 맑은 물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고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마을 사람들이 앞다투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복덩이는 그 모습을 한 발 뒤에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불의 기운이 휩쓸고 간 자리에 비로소 물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그리고 똥군 춘삼의 운명이 거상의 운명으로 탈바꿈하고 있음을 읽어냈기 때문입니다.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 춘삼은 더 이상 구부정한 머슴이 아니었으며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붉은 태양은 마치 10년 후 그가 이루게 될 거대한 부를 예고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한양 마포 나루터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배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깃발을 내건 상단 앞에는 물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으니 그 깃발에는 푸른 글씨로 청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생수 어른. 오늘 들어온 북한산 맑은 물 200통이 오시도 되기 전에 동이 났습니다요. 장단 안마당에서 뛰어와 보고하는 칠성의 말에 호피가 깔린 평상에 비스듬히 앉아 장죽을 물고 있던 중년의 사내가 킥 웃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비단옷에 가죽신마저 영롱한 옥으로 장식한 그는 10년 전 똥지게를 지던 춘삼이 아니라 이제는 한양 물상권을 쥐락펴락하는 거상 김춘삼이었습니다. 허허, 무릎 돈이 되는 세상이라니. 내 10년 전 복동이 녀석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아직도 똥지게나 지고 있었을게야. 춘삼이 곰방대를 탁탁 털며 흐뭇한 눈으로 전표가 수북이 쌓인 돈괴를 바라보는데 그 소리가 마치 엽전끼리 부딪히는 청아한 노래처럼 들려 그의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장단 안쪽 고즈넉한 서재에서는 이제 약관을 바라보는 16살 복동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의 귀여운 태는 사라지고 짙은 눈썹과 깊은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그가 읽고 있는 것은 사서 삼경이 아닌 당나라의 관상서 마이상법이었습니다. 탁, 복동이 책을 덮는 소리가 정적을 깨자 춘삼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복동아, 내 오늘 기가 막힌 물건을 보았다. 서역에서 왔다는 유리 거울인데 내 얼굴이 아주 혼이 비치더구나. 하나 장만하랴. 하지만 복동은 춘삼의 들뜬 목소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차분하게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춘삼이 의아해하며 다가가 어깨 너머로 들여다보니 종이에는 수성태과라는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물이 너무 많으면 제 방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요즘 상단의 새를 너무 불리시는 것 아닙니까? 복동의 목소리는 변성기를 지나 제법 굵직했으나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서리빛처럼 차가웠는데 춘삼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에이, 그런 소리. 지금 한양 바닥에 내 돈을 탐내지 않는 놈이 어디 있겠느냐? 다들 김대방 하면 굽실 죽는 신용을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아버지의 관상을 보니 재물을 관장하는 코의 준두는 붉게 빛나나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눈꼬리 어미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복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맑았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며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는 필시 과거의 악연이 다시 찾아올 징조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묻어두었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춘삼은 복동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으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10년 전 쫓겨난 김대감은 이미 죽었거나 객사했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각 상단 밖에 짜증스럽게 모인 인파 속에서 사갓을 깊게 눌러 쓴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채 청수 상단의 간판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청수, 맑은 물이라. 노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사갓 아래로 드러난 눈빛은 독사처럼 번들거리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10년의 풍파로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인매만큼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내 것을 훔쳐 만든 성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어디 한번 보자구나. 노인이 바닥에 침을 퇴하고 뱉자
지나가던 행인들이 더럽다며 피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로 땅을 쿵쿵 찍으며 상단 입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쪽에 있던 복동은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는 통증을 느끼며 가슴을 움켜쥐었고 창밖을 내다보던 그의 시선이 정확히 노인이 서 있는 곳을 향해 꽂혔습니다. 화창하던 봄날의 햇살이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마포 나루터에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와 상단의 깃발을 요란하게 흔들어대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10년 묵은 원한이 몰고 온 피바람의 예고였습니다.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 더러운 손을 대느냐? 썩 물러지 못할까? 장단 앞마당이 떠나갈 듯한 고함이 들려오자 춘삼이 미간을 찌푸리며 장죽을 내려놓았는데 밖에서는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짐꾼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대방 어른. 웬 미친 늙은이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요. 매질을 해서 쫓아낼까요? 칠성이가 씩씩거리며 들어와 묻자 춘삼은 10년간 쌓아온 덕망에 흠집이 날까 저어하여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지가 배가 고파 그러는 모양이니 밥이나 한술 뜨게 하고 보내거라. 괜히 척지면 장사에 좋을 것 없다. 춘삼이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마당으로 나가니 육모방망이를 든 건장한 사내들 사이로 누더기 한 벌을 간신히 걸친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고 있었는데 그 몰골이 어찌나 흉한지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머리카락은 떡이 된 지경이었습니다. 네 이놈, 춘삼마. 천한 똥장군 놈이 비단옷을 입었다고 양반 행세를 하려 드느냐? 노인의 입에서 자신의 예전 이름이 튀어나오자 춘삼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춘삼이라는 이름을 아는 이가 이 한양 바닥에 몇 없었기 때문이지요. 누구시오? 춘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인이 고개를 천천히 쳐들었는데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평평하게 빛나고 있었고 왼쪽 뺨에는 화상으로 일그러진 흉터가 지네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다. 내 놈이 훔쳐간 내 재산으로 배를 불린 이 집의 진짜 주인, 김진사란 말이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귀의 저주와도 같아서 춘삼은 숨이 턱 막히며 빗걸음질 쳤습니다. 10년 전 화마로 모든 것을 잃고 관아로 끌려갔던 김대감. 그가 살아서 그것도 끔찍한 모습으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주변을 에워싼 구경꾼들과 상단 일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라면 그 충청도에서 망했다던 춘삼 대방이 남의 재산을 훔쳤다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춘삼이 황급히 칠성이에게 눈짓을 하며 수습하려 했으나 김대감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춘삼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들었습니다. 내 돈을 내놓아라. 그 샘물은 내 땅에서 터진 것이야. 내 놈이 사기쳐서 빼앗아간 내 100냥, 아니 1000냥을 내놓으란 말이다. 김대감이 춘삼의 비단 바지를 흑투성이 손으로 움켜쥐자 춘삼은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습니다. 이보시오. 10년 전 관아에서 판결이 난 일을 이제 와서 무슨 억지란 말이오? 이자를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달려들어 김대감을 떼어내려 하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김대감이 크하하하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더니 서재 쪽에서 막 걸어나오던 복동을 향해 앙상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저놈이 바로 그 증거다. 김대감의 구호에 모든 시선이 복동에게 쏠렸습니다. 16복동은 소란 속에서도 태연자약한 표정으로 춘삼의 곁으로 다가왔으나 김대감의 다음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복동의 가슴이 아닌 구경꾼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저 아이 놈이 누군지 아느냐? 춘삼이 놈이 주워온 자식이라 했지? 천만의 말씀. 저놈은 역적의 씨앗이다. 15년 전 삼족을 멸할 때 도망친 역적이 대감댁에 숨겨둔 핏줄이란 말이다. 쿵, 마치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진 듯.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당시 역적 무고의 사건은 입에 올리기만 해도 혀가 잘릴 만큼 무시무시한 일이었기에 사람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춘삼이 펄쩍 뛰며 부인했으나 김대감은 피가 맺힌 입술을 비틀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은 못 속인다. 저 놈의 눈매를 보아라. 반역의 기운이 서려 있지 않느냐? 내 관아에 고변하여 내 놈들의 목을 저작거리에 매달고야 말겠다. 김대감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악담을 퍼부르자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이라는 말 한마디가 주는 공포는 고함보다 더 했으니까요. 그때 침묵을 지키던 복동이 천천히 김대감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춘삼이 말리려 했으나 복동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어르신, 얼굴에 낀 먹구름이 짙어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군요. 복동의 차분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제 눈에는 역적의 기운이 아니라 탐욕의 눈이 멀어 제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의 상이 보입니다. 복동이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자 김대감은 순간 흠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몰락을 예언했던 그 어린아이의 눈빛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내 도끼가 오른 김대감은 지팡이를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혀를 놀려 빠져나가려나 본데? 이번엔 어림없다. 내 기필코 내 놈의 그 잘난 관상을 피로 씻겨주마. 김대감이 씩씩거리며 물러나자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춘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복동은 춘삼을 부축하며 나찌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고 탁한 물은 맑은 물을 더럽힐 수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복동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한양 바닥에는 그날 저녁부터 청수상단에 역적의 자식이 숨어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으니 이는 10년간 쌓아올린 공탑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이놈. 천한 장사치 주제에 감히 양반의 핏줄을 참칭하고 역적의 씨앗을 숨겼다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탁. 한양 관아의 동헌 마루를 내리치는 사또의 호통소리가 우레처럼 터지자 춘삼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차가운 박석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매서운 늦겨울 바람이 동헌뜰을 휘감아 흙먼지를 일으키는데 춘삼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호겹저고리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아, 사또 나리. 나이가 억울하옵니다. 제 아들 복동이는 10년 전 제가 거둔 아이일 뿐 역적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요. 춘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닥을 긁었으나 옆에 엎드인 김대감은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쏘아내며 기괴한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크크크. 사또나리, 저놈의 말을 믿으시면 아니 됩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15년 전 참수당한 역적이 놈의 눈매와 저 아이 놈의 눈이 아주 판박입니다. 재전 재산을 빼앗아간 것도 모자라 나라를 뒤엎으려는 수작이 분명합니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쇠를 긋는 듯 날카로웠고 구경 나온 백성들은 역적이라는 말에 겁을 집어먹고 웅성거리며 빗걸음질 쳤습니다. 10년 전 떵떵거리던 양반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누더기를 걸친 채 악다구니를 쓰는 모습은 영락없는 악귀의 형상이었지요. 사또가 미간을 찌푸리며 턱수염을 쓰다듬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찰나. 복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지만 16소년의 눈빛은 서슬퍼런 형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자또나리, 소인이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복동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하게 울려 퍼지자 사또는 의외라는 듯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보통 죄인이라면 오줌을 지리거나 목숨을 구걸하기 바쁠 터인데 저리도 당당하니 호기심이 동했던 것이지요. 어린 놈이 담력이 있구나. 그래, 죽기 전에 할 말이 무엇이냐? 복동은 무릎을 꿇은 채 몸을 돌려 옆에서 도끼를 뿜어내는 김대감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저를 고발한 이자의 얼굴을 보아주십시오. 관상서에 이르길 마음이 굽으면 얼굴도 따라 굽는다 하였습니다. 지금 미자의 눈은 붉은 핏발이 서서 살기를 띠고 있고 입술은 한쪽으로 비틀려 거짓을 일삼는 사기가 가득합니다. 이놈이 어디서 감히 김대감이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으나
복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또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이마에 천정 부위가 검게 죽어 있으니 이는 조상의 음덕이 끊긴 지 오래라는 뜻이요. 코의 준두가 날카롭게 깎여 있으니 이는 재물이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는 상입니다. 10년 전에는 비록 탐욕스러우나마 부자의 상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오로지 남을 해하려는 독사의 상만이 남았으니 어찌 저런 자의 현혹의 나라의 법도가 흔들리겠습니까? 복동의 논리 정연한 해석이 이어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 늙은 거지 눈빛이 진짜 뱀눈깔 같긴 하네. 어린애가 어쩜 저리 말을 잘한다냐? 역적 자식 같지는 않은데. 분위기가 반전되려 하자 다급해진 김대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복동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요설로 사또를 현혹하려 드느냐? 내 오늘 내 놈의 뼈를 파내어 그 아비와 똑같은지 확인해주마. 철컥. 하지만 김대감의 손이 복동에게 닿기도 전에 포졸들이 장대로 그를 제지했고 김대감은 바닥에 나동그라지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모습은 복동이 말한 독사의 상 그 자체였기에 사또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자의 꼴이 참으로 딱하구나. 내 말이 일리가 있다. 허나. 사또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복동을 날카롭게 쏘아 보았습니다. 관상은 관상일 뿐. 역적의 혐의는 중대한 사안이다. 내가 김진사의 말대로 역적의 핏줄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만약 없다면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원마당에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춘삼은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복동의 옆모습만 바라보았는데 복동은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를 보이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보여드리지요. 제 출생의 비밀이 담긴 물건을 아버지 아니 춘삼 대방이 10년 넘게 품속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복동의 시선이 춘삼에게 향하자 춘삼은 깜짝 놀라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복동아. 그게 무슨 소리냐? 내 품에 무슨... 아버지, 15년 전 그날 밤 저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 속에 들어있던 그 반쪽짜리 옥패 말입니다. 이제는 꺼내셔야 합니다. 춘삼의 손이 덜덜 떨리며 품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0수년 전 똥지게를 지던 시절 주워온 아이의 짐 속에 들어있던 낡은 옥 하나. 혹여나 귀한 집 자식일까 싶어버리지 못하고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던 그 물건이 지금 이 순간 생사를 가를 열쇠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며 춘삼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반쪽짜리 옥패가 영롱한 초록빛을 뿜어내자 바닥에 엎드려 있던 김대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저것은...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황토비드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복동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김대감의 두 눈이 찢어질 듯하다가 마치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삼의 거친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반쪽짜리 쌍용문 패였는데 그 영롱한 비취색은 세월의 때가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감의 혼을 빼놓기에 충분했지요. 아니, 이 옥패를 김진사께서 알아보시는 게요. 사또가 의아한 듯 물으며 옥패를 집어들자 김대감은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녀는 분명 16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에 죽었을 터인데 김대감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사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옥패의 문양을 살피더니 이내 호통을 치며 관복을 펄럭이게 했지요. 이 문양은 자네 안동 김씨 가문의 종손들에게만 내려오는 비전이 아니던가? 내 일찍이 한양에서 자네 부친이 차고 있던 것을 본 기억이 있네. 헌데 어찌하여 이것이 천안 똥장군의 손에서 나왔단 말인가? 모든 시선이 김대감에게 꽂히자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복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에는 서리빛 같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어미의 이름은 월선이라 했습니다.
쿵!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동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김대감을 쏘아보며 10수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16년 전 당신은 기생이었던 제 어미가 아이를 뵌 채 가문에 수치라며 만삭의 몸을 엄동설 안에 내쫓지 않았습니까? 가까스로 태어난 피덩이와 산모가 얼어 죽길 바라며 산속에 버렸으나 하늘이 굽어 살펴 춘삼 아버지의 눈에 띄게 하신 것입니다. 장터 사람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 아이가 김대감의 친자식이란 말이요? 저런 인면수심을 보았나? 제 새끼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역적이라 모함까지 해 군중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오자 김대감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거짓말이다. 천한 기생년의 뱃속에서 나온 것이 어찌 내 핏줄이란 말이냐? 나는 모른다. 모르는 일이야. 발악하는 김대감을 보며 복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모습이 오히려 김대감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조금 전 제 뼈를 파내어 그 아비와 똑같은지 확인하겠다 하셨지요.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란 말입니다. 복동이 몸을 일으켜 김대감의 코앞까지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자 김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의 얼굴, 특히 그 오뚝한 콧날과 고집스러운 입매는 젊은 시절 김대감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으니 이는 그 어떤 문서보다 확실한 증거였지요. 관상서에 이르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요 뼈는 아비를 닮고 살은 어미를 닮는다 하였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혐오하며 죽이려 했던 그 역적의 상이 바로 당신 자신의 얼굴이었던 것입니다. 으악! 닥쳐라. 닥쳐. 김대감은 귀를 틀어막고 바닥을 뒹굴었으나 진실의 칼날은 이미 그의 심장을 깊숙이 찌른 뒤였습니다. 사또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혀를 차며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저 파렴치한 자를 당장 하옥하라. 제 자식을 버린 것도 모자라 죽이려 하였고 무고한 이를 역적으로 몰아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을 것이다. 이에이, 철컥, 퍼퍼, 포졸들이 달려들어 김대감의 양팔을 꺾고 오라를 지르자 김대감은 짐승 같은 울부짖음을 토해내며 끌려갔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 의기양양하던 양반의 위세는 온데간데없고 남은 것은 자식을 죽이려 한 비정한 아비의 추한 몰골뿐이었지요. 복동아.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멍하니 서 있던 춘삼이 떨리는 목소리로 복동을 불렀습니다. 춘삼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는데 이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였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진작 말해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떠날까 봐 그게 무서웠어. 춘삼이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자 복동은 포승줄이 풀린 손으로 춘삼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날아주기만 했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똥지게를 지며 피어왔던 저에게 젖동량을 하러 다니신 분. 열병을 앓을 때 밤새워 제 이마를 짚어주신 분은 오직 춘삼 아버지뿐입니다. 복동의 말에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고 10년 전 춘삼에게 돌을 던졌던 마을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핏줄보다 사람이 지어가는 인연이 더 깊고 진하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니 끌려가던 김대감이 마지막 발악처럼 고개를 돌려 복동을 향해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내 재산, 내 땅, 내 놈이 내 핏줄이라면 그 모든 게 내 것이다. 이놈들아. 저놈이 내 아들이니 저놈의 재산도 다 내 것이란 말이다. 끝까지 탐욕을 놓지 못하는 그 추악한 모습에 사또마저 고개를 돌려버렸고 복동은 그런 생부를 보며 마지막 관상평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그릇이 깨지면 모두 새어나가는 법입니다. 당신의 그릇은 이미 16년 전 자식을 버린 그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흙먼지를 일으키자
김대감의 절규는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고 텅 빈 동원 마당에는 춘삼과 복동, 두 부자만이 서로를 의지한 채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군. 포졸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관아문 밖으로 끌려나가던 김대감이 거적대기 같은 모습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없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으며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요.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 꼴 좋다. 남의 물길을 막더니 제 목구멍이 막히는 줄은 몰랐나 보지. 저런 놈은 물 한 방울도 아깝다. 침이나 뱉어주자. 퇴해. 마을 사람들이 김대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기 시작하자 김대감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곳간을 채우려 했던 탐욕의 말로가 실로 비참하기 그지없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비키시오. 다들 비키시오. 윈파를 헤치고 춘삼이 앞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낡고 이가 빠진 표주박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동이 놀라 춘삼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저자는 아버지를 평생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원수입니다. 복동의 목소리에는 서리빛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으나 춘삼은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복동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복동아, 똥군이 똥지게를 졌다고 마음까지 똥밭에 굴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더냐. 춘삼은 성큼성큼 걸어가 김대감 앞에 섰습니다. 김대감은 춘삼을 올려다보았는데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갈증이 뒤섞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춘삼은 허리춤에 매달고 다니던 물통을 열어 표주박에 맑은 물을 가득 따았습니다. 쪼르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듯 청아한 물소리가 장터의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춘삼은 그 물을 김대감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드십시오, 대감마님. 이게 이승에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적선입니다. 김대감은 체면도 잊은 채 허겁지겁 표주박에 입을 대고 물을 들이켰습니다. 꿀꺽, 꿀꺽, 꿀꺽. 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정갈하게 들려왔고 물을 다 마신 김대감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춘삼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온양 빚을 갚지 못해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빌던 그 비천한 똥군이 지금은 그 누구보다 거대하고 위험 있는 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냐? 내 너를 그토록 핍박하였는데. 김대감의 갈라진 목소리에 춘삼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빈 표주박을 털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지요. 대감께서는 평생 물을 거스르고 욕심을 쌓아 혼자만 가지려 하셨으나 고인 물은 결국 썩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았을 뿐이고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기에 드린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김대감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하고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회한이었을까요? 아니면 뒤늦은 깨달음이었을까요? 포졸들이 다시 김대감을 일으켜 세우자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형틀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철그럭, 철그럭. 죄수사슬 소리가 멀어지고 김대감의 모습이 사라지자 복동이 다가와 춘삼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바보십니다. 천하의 바보십니다. 복동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춘삼은 킥 웃으며 복동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래, 이놈아. 봐봐라, 너 같은 보물을 주워다 키웠지? 똑똑했으면 계산만 두드리다 버렸을 게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게 장터를 감싸 안았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질 무렵 춘삼과 복동은 집으로 향하는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10년 전 춘삼이 피덩이 복동을 안고 절망 속에 내려왔던 그 길을 이제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어 든든한 아들과 함께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 관상을 다시 한번 봐 드리지요. 복동이 춘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이마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여 고생살이 혼혼하고 코는 주먹코라 세련미라곤 없으며 입은 커서 실속 없어 보이니? 이 녀석이 아비 놀리는 재미가 들렸구나. 춘삼이 주먹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복동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나, 눈가의 인덕이 강물처럼 깊고 입꼬리의 인복이 태산처럼 높으니 이는 필시 자식복 하나로 말년을 황제처럼 보낼 성인의 상입니다. 춘삼은 코끝이 찡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짐짓 헛기침을 했습니다. 헛소리 말고 어서 가자. 집에 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말아 먹자구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인 사주팔자도 타고난 얼굴인 관상도 결국은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양주 땅 백석골의 저녁 노을은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온양비대 팔려갈 뻔했던 똥군이 물장수가 되어 세상을 적시고 버려진 피덩이가 자라 그 물길을 틔웠노라고. 물은 아래로 흐르고 사랑은 위로 자라나는 법이니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